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마이크를 잡고 있고요. 마이크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라는 호칭으로 뵙게 되어 쑥스럽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써주신 계기를 봤을 때 2030과 4050이 참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해주셨는데 왜 세대 간 대화가 어려운 걸까요, 요즘? 그러게요. 전에도 물론 쉽지는 않았죠. 당연히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소통이 잘 되겠어요. 하지만 요즘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사이에 단절을 더 많이 불러온 것 같고요. 또 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용 불안정이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깊어지는 걸 좀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선배들에게 혹시 미움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하게 되고, 또 선배 세대들은 후배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꼰대가 되는 건 아닐까 서로 너무 염려를 하다 보니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인 척했지만 사실 저희 부서원들의 고민을 그 중년 남성의 내향적인 부장님의 사연입니다. 라디오처럼 진행을 해볼게요. 2030 부서원들과 식사나 차를 하면서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너무 아까 말씀하신 꼰대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고, 또 너무 적게 하면 너무 방관자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신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부장님은 좋은 부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건 소통을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하다. 아마 부서원들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장님이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우리와 진정한 소통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담감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다만 이제 저도 나이를 들다 보니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는 게 많아지고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걸 조금 참아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면 후배들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다 들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든 찾아가서 말하고 싶은 선배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배 후배 50대 50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상은 선배 70 후배 30 정도 하게 되는 셈이에요. 말의 비중이나 무게를 감안해 볼 때. 그렇다면 조금 더 80에서 90 정도를 들어주시고 10에서 20 정도를 얘기하신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아마 실상은 60대 40, 70대 30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내가 할 말을 못해? 아니요. 그 10이나 20의 힘이 큽니다. 내가 80이나 90을 해버리면 그 중에 남는 말이 없어요. 근데 10이나 20 정도 하죠?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뭔가 남을 만한 한마디를 준비해 가세요.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회식이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그 한마디만 기억합니다. 그걸 하실 수 있는 게 그런 부장님이세요. 믿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뻔했어요. 다음은 아까 좀 전에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참 그게 우리나라 언어와 관계에 미친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그때를 겪은 사회초년생들은 스몰 토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함께 아까 부장이랑 있을 때나 선배들하고 있을 때 덜 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내가 재밌어야 한다는 강박 내려놔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재밌어야 한다는 강박은 일찌감치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재미있는 환경을 만드는 개그맨들도 100% 웃기시지는 못할 거예요. 가장 강한 야구 타자가 3할 정도입니다. 4할 타자도 없어요. 10번 중에 6번에서 7번 정도는 안타를 치지 못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도 그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매번 사람들을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야 한다, 사람들을 웃겨야 한다,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는 외향인들의 경우 타고난 외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체질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넘겨주시고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인 걸 보면 내향인일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분은 정말 들어주시기만 해도 돼요. 대신 이 대화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태도만 보여주시면 돼요. 열심히 들어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남들 웃을 때 같이 웃고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화의 주도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세요. 선배 아니면 외향인인 동료 누구든 주도권을 가져갈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부장님께 드렸던 말씀과 똑같이 한 번만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좋아요. 두쫑쿠 이야기도 좋습니다. 두쫑쿠를 만들어 본 이야기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관심이 있는 것 누구나 이 화제에는 그래? 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만 준비해 갖고 가세요. 그거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다라는 그 말에 제가 사실 그 말의 자체로도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일터에서 이런 다정함이 되려 F보다는 T가 일하기 낫다라는 등 비이성적이다, 또 오지랖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다정함 정말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 말을 제가 성시경 씨 유튜브에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 그런 평소 제 생각이 툭 나왔던 것 같은데 댓글을 읽어보니까 의외로 많은 분이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기자님처럼 평소 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상처를 받는 분들 그리고 그렇다면 다정함이 불필요한 것은 아닐까? 나와 다정함을 분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체력과 정신력과 그 외에 에너지의 여유가 있으면 다정함을 유지하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체력도 정신력도 에너지도 바닥났어. 그러면 나한테 먼저 다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정할 여력과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그럴 땐 나를 먼저 챙기셔야 돼요. 나에게 다정하시고 남들에게 다정한 건 내가 뭔가 채워졌을 때 하셔도 돼요. 그러니 강박관념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나한테 다정하게 먼저 대해주세요. 그러니까 굳이 애써 하지 마세요. 네. 그 애쓰셔야 된다는 건 벌써 이미 뭔가 내가 소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체력과 에너지와 정신력이 차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이런 성정, 다정한 성정의 사람들은 다정함이 그냥 나와요. 그걸 애써야 한다는 건 이미 소진됐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나를 먼저 보호해 주시고 나한테 다정하게 해주세요. 설 명절에 시어머니나 친척들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시어머니 말에 상처를 받는 며느리 분의 이야기인데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네. 아마 아직도 이런 며느리들이 많으실 거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위들도 많을 겁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시댁 혹은 처가 사람들 또 어른들인데 그냥 무심코 던지는 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알면 아예 그냥 늘 하시는 말씀이지 이러고 넘길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실은 제일 좋은 건 집안의 어른 한 분이 분위기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엄마, 이번 설에는 조카들 왔을 때 절대 취업 얘기하기 없기, 결혼 얘기하기 없기, 아기 얘기하기 없기, 요즘 애들이 그거 힘들어하니까 다들 보셨죠? 다들 그 얘기 하기 없기 이렇게 한 분이 총대를 매주시면 제일 좋죠. 저 같은 사람이 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좀 용돈도 잘 주고 이런 이모 뭐 이런 분이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어른이 없으면 자기를 지키셔야죠. 근데 그럴 때 이제 화법의 기술 중 하나는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더라도 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반대라고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요. 순간.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네 어머님 그런데 저희끼리 좀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하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님 전 부칠까요? 어머님 수저 놓을까요? 이러고 피하세요. 아니면 네 어머님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근데 지난번에 요가 배우시기로 한 거 그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말을 돌리세요. 정 안 되면 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리고 화장실에 오래 계세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피하시는데 말을 안 하고 피하면 어른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님, 네 아버님, 네 고모님, 네 장모님, 네 장인어른, 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네를 먼저 하시고
하지만 말의 내용이나 나의 행동은 그와 반대되는 걸로 하시면 몇 번 그러시면 어른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부장님의 사연하고 되게 맞닿아 있긴 한데 너무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 탓에 네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반대로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 분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거나 그럴 생각을 안 하시는 편이 좋고요.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내가 아닌, 내 옷이 아닌 남의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몸에 붙지 않고 너무 크거나 너무 꽉 끼거나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편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도 잘 못하는데 이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의 경우는 거절을 잘 못하거나 혼자 속으로 끙끙 앓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거절을 연습하세요. 이건 정신과 전문의와 인터뷰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니요, 싫어요, 됐어요. 이거를 큰 소리로 현관문에서 연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렇게 연습한다고 돼요? 네, 돼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라디오에 온 사연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한 청취자께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 면접관께서 근데 저희 일을 하시게 되면 이번 설 연휴에도 계속 일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더래요. 주부셨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가우셨던 거죠. 설 명절 연휴에 계속 일을 하는 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웃었다고. 어머, 내가 속마음이 나와버렸네? 뭐 이랬다는 사연이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무의식은 힘이 세요. 그래서 아니요, 싫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걸 내 무의식의 영역에 넣어주세요. 매일매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니요, 싫어요, 괜찮아요. 이거를 연습하고 나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은 힘이 세서 언제든 그게 툭 튀어나올 겁니다. 필요한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한겨레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반가웠습니다. 저도 한겨레 창간 당시 주주였거든요. 그래서 늘 한겨레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었어요. 한겨레에는 우리의 한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계속 한겨레를 응원합시다.